그날은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단 하루가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아직 국화향이 가득했고 마당에는 조문객들이 남기고 간 흰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향불이 꺼지지 않은 채 은은하게 타고 있었지요. 큰아들 박상철은 검은 상복을 벗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해야겠지. 집도 논밭도 아버지가 남기신 예금도. 막내딸 박수진은 깜짝 놀라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아직은 너무 이르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우리 조금만 더 마음을 추스르고 나서 얘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상철의 눈빛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장남으로 태어났고 평생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에게 재산 정리는 당연한 일, 오히려 장남의 권리이자 의무라 여겨졌습니다. 둘째 딸 박미경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속으로는 어떤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각자의 방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세워둔 아버지의 영정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남은 가족들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지요. 낡은 가옥, 오래된 논밭, 그리고 아버지가 지켜온 집안의 재산. 며칠 후 막내 수지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봉투 표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원장. 수진의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꼭 쥔 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처럼 오빠 상철과 언니 미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언니 이거 아버지가 남기신 것 같아. 순간 상철은 기다렸다는 듯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긴장과 기대, 그리고 욕심이 번쩍거렸습니다. 봐야지. 아버지가 뭐라고 쓰셨는지. 상철은 봉투의 봉인을 서슴없이 찢고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순간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 박상철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나머지 재산은 막내딸 박수진에게 모두 준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경은 눈을 크게 뜬 채 동생을 바라봤고 수지는 손에 쥔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상철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누가 아버지 흉내 내서 쓴 거라고. 위조야. 둘째 미경이 입술을 깨물며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오빠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몰라요? 사업망에서 빚만 남긴 게 몇 번인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다 막아주셨잖아요. 상철은 분노에 못 이겨 주먹으로 상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내가 장남이야. 장남이 집을 이어받는 게 당연한 거라고. 수지는 울먹이며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생각해봐.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 하지만 장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실 수는 없었던 거야. 그날 밤 집안은 울음과 고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김정순 여사는 방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재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 상철이는 이제 스스로 일어설 때가 됐다고. 더는 기대지 말라고. 상철은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깊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장롱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봉투는 첫 번째 것보다 훨씬 더 단정한 글씨로 쓰여 있었고 봉인도 깔끔했습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봉투가 열렸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박상철에게는 논밭을, 둘째 딸 박미경에게는 예금을, 막내딸 박수진에게는 집 한 채를 남긴다. 순간 모두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형제 모두를 생각해 나름의 공정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유언장은 대체 뭐였을까요? 수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진짜로 나에게만 모든 걸 주시려고 했다면 나는 감당할 수 있었을까? 다음 날 상철은 동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 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문서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첫 번째 유언장은 위조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조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둘째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오빠가 다 가져갈까 봐 무서웠어. 내가 평생 희생만 하고 사는 것 같아서 억울했어. 나도 뭔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결국 흐느끼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철은 눈을 감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어머니 정순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원한 건 재산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등을 맞대고 살아가는 거였어.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던 건 땅이나 돈이 아니라 우리였어. 우리 이제라도 서로 붙들고 살아야 해.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의 겨울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상철은 분노와 수치심 속에서 방에 틀어박혔고 미경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주방과 마당을 맴돌았습니다. 막내 수지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머니 김정순 여사는 늦은 밤 수진을 불렀습니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어머니의 얼굴은 한층 깊은 주름과 그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힘들겠다. 내가 아니었는데 괜히 의심을 받아서.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다만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가 마음 아파요. 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순 여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언니 사실은 너희 모르게 병원비 때문에 많이 고생했다. 남편 사업이 무너지고 나서 빚을 갚느라 늘 쪼들렸지. 수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언니가...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억울했을 거다. 희생만 하고 결국 빈손으로 늙어가야 한다는 두려움, 그게 언니를 그런 길로 내몬 거야. 수지는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진짜였어도 우린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며칠 후 상철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술에 취한 채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수지는 불안에 떨며 기다렸고
미경은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상철은 초췌한 몰골로 돌아왔습니다. 미안하다, 엄마. 나 어디 가서도 이렇게 무너진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 정순 여사는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상철아, 장남이라 해서 다 가져가야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장남이라서 너는 동생들을 지켜야지. 그 말에 상철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알았어, 엄마. 이제라도 내가 다시 붙잡을게. 며칠 뒤 가족들은 작은 상을 펼쳐놓고 모였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너희 아버지가 남기신 봉투는 더 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쏠렸습니다. 정수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겉면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마지막 당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수진이 봉투를 열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재산 이야기가 아니라 짧고 굵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은 언젠가 사라진다. 그러나 형제는 평생 너희 곁에 남는다. 돈을 두고 싸우지 말고 서로를 지켜라. 그것이 내가 바라는 유산이다. 순간 방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상철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고 미경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지는 목이 메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세 남매는 아버지의 묘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산자락의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들꽃이 바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 때문에, 분노 때문에 가족을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미경도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욕심 때문에 거짓을 꾸몄습니다. 이제는 동생이든 형이든 원망하지 않고 서로를 지키겠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훔치며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 이제라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처음으로 웃으며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생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와 보쌈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순 여사는 주름진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게 집이지. 아버지가 원하던 건 바로 이런 거야. 창밖에는 석양빛이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산은 숫자로 나뉘었지만 남은 마음은 더 단단히 묶였습니다.